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은 2달 연장됐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은 청와대 근무 당시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 등과 골프를 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며 검증된 비핵화에 나서야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출신의 30대 용의자는 위트레흐트 도심의 트램에서 총을 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과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버닝썬과 장자연 또 김학의 사건까지 언급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사건 청원에 52만 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64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사회특권층을 비호한 정황까지 보인다면서 검경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진상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수사에서 잘못된 점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기존 불기소 처분 경과 및 문제점으로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 등 새로운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경찰과 국세청 등이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면서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상황을 전해준 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윤모 총경에 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정권과 관계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한 것이 새 사건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권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김학의 전 차관과 장자연 씨 사건 모두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보름도 안 남았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2달 더 연장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 참석해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활동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사위가 이미 한 차례 난색을 보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사단이 거듭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과거 사위는 2개월 더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모두 3건이 연장 대상입니다. 과거 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예전 수사팀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팀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이미 3차례 기간을 늘려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로 제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 진술이 나오면서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청원 덕분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있을 더 많아질 증언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들끓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연예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 분석에 주력해온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만큼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제의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에도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 골프를 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녁에는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당시 강남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클럽 단속 내용이 경찰에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경엔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사업가인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나 2017년과 지난해 골프도 치고 식사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난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교류한 시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총경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재직할 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골프 비용은 누가 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이 직접 승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윤 총경 등 경찰관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이나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가수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입건된 마약 관련 피의자는 모두 40명.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이 14명으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미 구속된 3명은 모두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버닝썬 MD 출신입니다. 또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여성 애나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투약을 넘어 손님 유치 목적으로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40명 가운데 유통 혐의 피의자는 10명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닝썬 관련 인물은 4명인데 승리 절친 이문호 공동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가 강남경찰서 모 과장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닝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도 했고 이렇게 입담속을 하라라고 또 역으로 또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제기된 승리의 해외 원정 성매매, 도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이자 가수 승리의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폭행 사건을 신고하면서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했던 김상교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네, 오늘은 봄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듯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낮에는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종과 충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 정체로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는 금세 해소되겠고요. 그간의 건조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북한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비핵화와 대화 재개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면서 검증된 비핵화에 나서야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업인 행사 참석차 캔자스주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역 매체들과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금은 진전을 이뤘지만 비핵화에 필요한 진전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 장관은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 유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미사일 도발제기에 경고를 던진 다음 날의 발언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She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negotiations would continue for sure. It's the administration's desire that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around this.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의 밝은 미래는 진짜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고 세계가 요구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다는 강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번갈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대화로 손짓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당장 대화에 나설 동력은 마땅치 않아 탐색전은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에 국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만큼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동향 등에 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최우선 과제로 밝힌 것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대화 모멘텀, 즉 동력 유지입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대화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양측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발사 활동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발사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활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와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밤사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산 가구단지 인근에 있는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가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가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에 잘 타는 가구가 많아 불을 끄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불로 창고 건물 2동과 가구가 모두 불에 타 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 어젯밤 8시 5분쯤 작은 방 부근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30분 만에 진화했지만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 64살 김호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주변 건초로 옮겨 붙는 바람에 산불로 번진 겁니다. 이 불로 임야 660제곱미터와 소나무 60그루 등이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24분쯤 남양주시 평내동 백봉터널 안에서 남양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i30 차량이 전복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i30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차가 뒤집힌 뒤 차에서 빠져나오자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로 i30 차량이 전소됐고 모닝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두 차의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총격 테러로 50명이 희생됐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덜란드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제4의 도시 위트레흐트 도심에서 총성이 울린 건 오전 10시 45분쯤.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이 충격에 남녀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11:15 een afschuwelijk incident plaatsgevonden bij het 24 Oktoberplein. 사건 직후 각급 학교와 역은 폐쇄됐습니다. 대테러 당국은 가장 높은 단계의 테러 위협 경고를 내리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Kunnen we op dit moment een terroristisch misdrijf niet uitsluiten. Dat betekent dat ik om 11:15 heb besloten het dreigingsniveau voor de provincie Utrecht te verhogen naar niveau 5. 터키 출신 30대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몇 년 전에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에 연루돼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처럼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6월 말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넉 달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1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57센트, 1%가 오른 59달러 9센트의 장을 마감해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넉 달여 만에 최고를 기록한 건 산유국들이 6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신속 처리 안건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남짓 만에 다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시권에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 법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밖에 됩니다. 일단 여야 4당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 의원 또는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으로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 처리로 명분과 개혁정당 이미지를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비중이 큰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협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일지 불투명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길게 봐서는 나을 수 있다. 여기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가 범진보 진영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특히 제1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를 둔다면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반발과 여야 4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속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본궤도에 올려 통과시키기까지 지뢰밭과 다름없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 같은 여야 사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명까지 늘리는 게 이번 합의 초안의 뼈대입니다. 지역구에서 120석, 95석, 10석을 확보한 정당이 각각 40%, 30%, 3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50%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C당은 300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80석의 절반인 40석을 얻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를 확보한 A, B당은 1차 배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2차 배분은 남아있는 35석을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당이 가지는 전체 의석은 134, 105.5, 60.5석이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그대로 두고 연동형 방식 없이 병립형으로만 비례대표를 나누면 각각 150, 117.5, 32.5석을 얻어 앞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50% 연동형 배분 방식의 효과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게 되는데 앞선 과정을 반복해 현행 선거제도보다 훨씬 난해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복잡한 선거제도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천정배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면 나도 천재겠다 생각했는데 한 50% 정도는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 천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장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선거 연령 18세 이하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의 복잡한 계산 방식을 전문가들이 손을 봐야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말한 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도 알 필요가 없는 기형적인 제도냐고 비판했고 심 위원장은 말꼬리 잡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 처리하면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자들하고 질의답변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했다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나경원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로 해서 되겠느냐. 국회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재판 첫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를 듣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증언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김 지사 측은 김동원 씨 등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요청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 우려를 언급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반면 보석에 반대하는 허위범 특검 측은 불구속 재판 시 증인 회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후 1심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문제 삼으며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보복 논란까지 일었고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뒤 한 달여 만인 오늘 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김경수 지사가 어떤 심경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논쟁적 발언 대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김경수 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죄 추정 원칙과 법관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상고심에서 2차례 연장된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구속이 취소돼 오늘 영시를 기해서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건 지난 2016년 11월 2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867일 만입니다. 우리 공군의 중단거리 유도미사일 천공이 정비 과정에서 갑자기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발사 원인에 대해서 공군은 비정상적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상공에 비행운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38분 강원도 춘천 모 공군부대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공 한 발이 갑자기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7km를 날아간 뒤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요란한 비행음과 폭발 소리에 크게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서 울려다 보니까 왜 저 비행기인가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줄이 쫙 가잖아요. 연기줄 뭐냐 이렇게 줄 한 줄 그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늘에. 소리도 크고. 네.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공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유도탄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사거리 내 모든 방향을 방어하는 성능을 지녀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데 내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사고 당시 계획 정비를 하던 중 천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공 유도탄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며 지금까지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사고조사본부를 구성해 조작 실수와 기계 오작동, 소프트웨어 오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목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20m 높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한 건 낮 12시 40분쯤. 건물 5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인 데크 플레이트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신살 이모 씨 등 노동자 3명이 함께 떨어져 숨졌습니다. 협력사들하고 외주 공사 계약이 돼가지고 그 협력사에서 이건 이제 골조 공사 부분인데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대가지고 시행을 하죠. 데크 플레이트를 받치는 목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한쪽을 강목에 못을 박아 떠받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보통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할 때는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데 이 공사장은 나무를 썼습니다. 그 강목 자체가 그렇게 못으로 벽에 고정해놨는 게 공구리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데크하고 고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검토가 됐으면. 사고가 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건설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불이 난 차량에서 엑셀을 밟은 채 잠든 만취 운전자가 주민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도로에서 불이 난 차에서 잠든 20대 운전자를 69살 최모 씨와 48살 김모 씨가 구했습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가속기를 밟은 채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자칫 불이 난 승용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휴대전화 내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손 대표에게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출받았고 어제 김 씨에게서 전화를 넘겨받아 메신저와 전화 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공갈 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직 의원인 진영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이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입니다. 진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4년 이곳 땅 109제곱미터를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무려 26억 원어치의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보상책에 반발해 철거민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발생 지역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용산구에서 전세로 살다가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에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꼼수 증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살던 분당의 아파트를 돌연 딸 부부에게 넘긴 뒤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세종시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다주택 논란을 의식해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눈총받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예컨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그 정책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인이 조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농지가 탈입니다. 매입한 지 불과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면서 값이 급등한 데다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KT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 세노조는 황교안, 정계하변 의원 등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T 세노조는 어제 긴급 성명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황 대표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가균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09년에는 300명 공채에 35명의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2년 1월 아들이 KT에 입사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1월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했다며
KT 입사와 보직 배정은 모두 본인이 사인으로 있을 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KT를 포함해 5개 대기업에 합격해 골라서 입사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가윤 의원 역시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공채로 입사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씨 어머니 A 씨의 시신을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는 다음 날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 가운데 34살 김모 씨를 검거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인 지난달 25일 밤 11시 50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진 씨는 한때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대 자산을 쌓은 신세대 거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등친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유명세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씨가 방송가에서 젊은 주식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자신의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초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이 씨의 유명세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산 뒤 가짜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비싸게 되팔아 개미 투자자 수백 명에게 251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당국 인가도 받지 않고 동생과 함께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화려하게 포장됐던 주식 부자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시하기 위해 빌린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130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은 없다고 버티면서도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 업체를 수십 년 동안 위장 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무건축사무소와 서영 엔지니어링을 일부러 빠뜨린 혐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대학생들은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정부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23만 원 수준의 기숙사형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새롭게 단장한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일반 시민이 아닌 대학생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대학 기숙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비용이 싸다는 점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 명 기준 월 평균 23만 원이고 보증금은 2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 세탁과 주방 등 주요 가정용품들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한 반면에 평수도 넓고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고 싱크대도 구비되어 있는 점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 경기소재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이 입주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입출입 장치 등을 설치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올해 2,000명, 오는 2022년까지 10,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클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는 에티오피아 항공과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 8기종 추락 사고 간의 유사성이 블랙박스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비행 기록 장치 확인 과정에서 최근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과 지난해 10월 추락한 라이언에어 610편 사이에 명확한 유사성이 조사팀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 교통부도 두 사고기 간의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한데 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3.4도, 경북 의성은 무려 영하권이었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오늘 17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의성은 22도까지 높아지면서 4월 중순의 때일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는 듯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의성의 경우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4도가량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엔 대기 정체로 밤에는 스모그의 유입으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 없이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지금 4.2도까지 올라 있고요. 대구 7.2도, 부산 10.3도, 강릉은 13.4도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여기에서 더 오릅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2도, 안동 20도, 대구와 포항 21도, 창원과 광주, 부산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금요일과 주말 아침 서울 기온은 0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